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락강을 통해서 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당연히 뭐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오늘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강의를 한번 다시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저의 강의라기보단 오히려 일종의 책 소개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말과 활 아카데미에서 저희 동네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까워서 무엇보다 간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백상현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백상현 교수님이 말과 활 아카데미에서 이번 주에 세월호에 대한 어떤 철학의 헌정 이런 그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라고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철학의 헌정이라는 개념으로 얇은 책자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념 특강이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락강으로 세월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궁금증과 함께 저도 이제 말과 아카데미에 처음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간만에 저도 학생의 입장이 돼서 이제 즐겁게 수업을 듣고 또 세월호와 관련된 거니까 또 즐겁다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런 예측치 못했던 어떤 이런 이제 지식의 어떤 적용들을 통해서 또 어떤 나름의 또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이 책을 또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이 책 먼저 시중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한 분들에게만 아마 판매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서점에 깔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또 가져주십사. 그러면 네가 왜 홍보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요.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징검다리죠. 저는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이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삶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좋은 책들,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 해설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아직 제가 사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은 것만을 갖고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서머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히려 좀 제가 왜곡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짤막하게 책을 소개하는 겸 해서 이 락강이 보는 세월호, 락강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이 백상현 교수님의 그 시각으로 저는 방관자 입장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일단 들어가 봤더니 일단 세 가지 파트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 백상현 교수님 자체가 이 예술학 전공이거든요. 파리 8대학에서 예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강의를 하면서 한번 이분을 또 추천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 고독의 매뉴얼, 락강의 르브르 어떤 이런 책들이 최근에 정말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왕성한 출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뭐랄까 일단은 저에게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락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웬만한 소개책들 읽어도요 거의 이해 안 가는 게 태반인데 근데 이분 책은 나름 어떤 포커스를 좀 갖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론으로 딱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요. 이 락강의 개념 자체가. 하지만 읽어가면서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감을 좀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락강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이 백상 교수님을 어떤 강의나 그 책들을 좀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알랭 바디우를 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 있어서의 락강을 통해서 적용을 하지만 사실 락강의 한계는 또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정치적인 영역과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락강에서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독하기가 어렵죠. 어차피 정신분석이라는 건 우리 어떤 무의식의 개념에서 이제 확장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알랭 바디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우가 얘기하는 어떤 이 사건의 철학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백상현 교수님은 이 최근 책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도 되게 트렌드에 맞죠. 어찌 보면 최근에 정말 이 바디우의 관심과 인기는 분명히 많은 게 확실한 게 바디우가 하는 어떤 이제 작은 강연들도 다 출판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알랭 바디우에 또 관심이 또 있으신 분도 간접적으로 또 적용하기 전에 맛을 보고 적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제가 한때 또 한병철 교수님의 책들을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해온 것처럼 어쨌든 이 백상현 교수님도 저희들에겐 되게 고마운 또 선물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젊으시고요. 40대고 그래서 강연 자체도 되게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또 교수님들은 또 너무 이제 나이가 원로하신 분들도 있어서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또 전달이나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게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더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빨리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쨌든 이분도 일종의 미학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예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책도 어떻게 보면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고 최근 것도 락강의 르브르였단 말이에요. 르브르 박물관에 대한 것을 또 락강식으로 분석을 한 책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진중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를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학 개념에 대해서 미학을 좋아는 하는데 또 새로운 걸 뭔가를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완전 또 고전적인 옛날 책들 읽기에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백상현 교수님의 또 이 미학에 대한 적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파트 1이 저도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 파트를 나눴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파트 1은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바로 그런 어떤 예술가의 시점, 즉 이 백상현 교수님이 그 관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의 그 방법론이 평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파트 1을 챕터 1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락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도식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는 이 본인의 어떤 이 시점이랄까? 그 시점의 어떤 그 꼬임, 다르게 보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다라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세월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락강의 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기존 어떤 정신분석이나 기존 심리학적 치료와 대비되는 어떤 이 락강 학파의 이 정신분석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세월호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거는 정말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거기서 이제 인용했던 그 화가의 이름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한번 검색을 하려다가 검색 안 하고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이해가 가서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원래 여러분 전에 한번 저랑 미학 오디세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원래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가 되는 거죠. 중세에서 우리가 근대로 넘어갈 때 르네상스가 끼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의 제 나름의 방식이지만,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근대를 마중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대를 읽어내는 게 빠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저항적이니까.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건 특히나 어떤 이 예술에 있어서의 그 근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빨리. 그래서 근대는 어쨌든 일종의 나중에 보면 과학주의나 어떤 수학에 대한 발달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인간 이성에 대한 엄밀성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데 또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주체를 인간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중세는 주체가 뭐였죠? 신중심이었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신중심의 그 억압적인, 그죠?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건 거죠. 백상현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그걸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중세 때의 화가들의 역할은, 그러니까 일종의 왜 우리도 그 조선시대 때 그림쟁이들을 무시하듯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환쟁이다. 그죠? 그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냥 하나의 테크닉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라는 느낌보다는 필요한 사파를 그려내는 노동자들의 개념처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에서 이제 고대 미술 쪽 보면 또 느낌이 확 오시겠지만 실제로 이 그리스 미술이 거의 이 예술사의 거대한 완성 체계라고 이미 분석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가장 웅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던 게 오히려 그리스 미학이고,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실용주의 방식으로 좀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복제와 비슷한 그대로 그냥 그리스 시대 거를 베껴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세에 들어서면 기독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을 나타내는 역할로서의 예술가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역할은 무언가 창조적이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신비로움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는 역할이라기보다도 그냥 최대한 성경의 어떤 그 정보에 더 가까워요.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론 있는 그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걸 이제 본 사람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특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도 또 서구적으로 표현하긴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죠. 의미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 베드로의 배반, 회심, 도마의 의심, 이런 거가 됐든 간에, 도마의 의심은 있었나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좀 불경하니까요. 그 당시에서 본다면. 여하튼, 사파를 그리는 수준에 불과했던 방식으로 예술가의 어떤 지점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르네상스에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약간 그런 억압적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미술, 화풍에 있어서 중세 미술 자체는 원근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근법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르네상스를 겪어할 때 그때 르네상스 시대의 또 유행은 원근법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이 들어오면 장점이 뭐냐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심성이 생겨요.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소실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실점에 화가가 의도한 가장 그 그림의 어떤 그 주체, 그림의 어떤 주인공을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화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균형적이고 집중이 되는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상현 교수님도 그 수업에서 했던 얘기는 그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수도사이자 화가였던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그 그림들은 묘하게 뭔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런 원근법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법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무언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냄으로써 묘한 긴장감을 또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어떤 특색을 만들어내는 화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미 원근법이 당시에 이미 유행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만 보셔도요, 이 전형적인 소실점이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딱 거기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딱 만찬의 대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묘한 긴장감을 주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손에도 약간 그 못자국 같은 이상한 표시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화가만의 무언가의 어떤 또 사인을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또 불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스탠다드하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메시지 이상으로 무언가 또 다른 메시지를 얽어내고 집어넣는 방식의 그림들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얘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그 미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이 강연자였던 백상현 교수님이 그게 또 전공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한 환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베껴내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냥 스킬이란 말이에요. 테크닉인데, 예술가들은 분명히 본인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리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본다라면 그들의 그림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에 물론 그 화풍이 유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또 그때는 그거 그대로의 그게 진리였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게 유행할 때는 그러니까 원근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게 되죠. 근데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실제 세계의 이 화폭은 2차원 평면이니까 2차원 평면에 원근법을 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비현실적이게 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크게 그리는데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면 이 화폭 안에서의 사람의 얼굴 몸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른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보일 뿐이지. 결국 그거를 또 제대로 담아낸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여러 미술사들이 발전을 해오죠. 각자 화가들의 어떤 이 철학일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방법들이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대로 그냥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내가 보는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일상을 비일상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현상을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한 그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1장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소견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라면 백상 교수님께 죄송하고요. 자, 그럼 2장을 보면 2장에서 이제 그 락강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죠.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치료의 학문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정신과 치료의 분과에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정신분석에서 그럼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은 환자들은 솔직히 이제 최근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정신분열병도 있지만 정신분열증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온다라는 건 우울증도 하나의 신경증이거든요. 그 정신분석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정신분열 쪽과 또 신경증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열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초자라고 볼 수 있는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한다면 억압적인 어떤 상징계의 어떤 그 문제에 전혀 영향을 막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주어져 있는 무의식 자체가 그냥 그대로 막 표출됨으로써 조절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는 방식으로서의 주로 얘기를 하죠. 뭐 그거를 보통은 그 프로이트의 도식에서는 뭐 이제 이드 그 이드가 이제 억압되지 않은 채로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제대로 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개념에서의 어떤 증세를 정신분열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경증이라는 건 정말로 대부분이 다 겪고 있는 증세예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신경증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히 이런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또 그 프로이트 도식으로 보면 차라리 좀 편한 건 억압에 대한 부분이죠. 뭐 초자, 즉 상징계에 대한 어떤 억압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죠. 정신적인 어떤 외상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정말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 1장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슬픔이에요. 한없이 슬픈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슬픔의 원인을 안다라면 그때는 정신분석자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을 내가 아니까 내가 원인을 아는 상황에서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슬프다?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못해서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물론 사랑은 더 복잡한 거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물론 결핍될 수 있겠지만요. 하긴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어쨌든 당장의 어떤 그 내가 이미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어떤 무의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신분석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그 우울함들. 그죠?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근원적 슬픔이라고 봐요. 그 근원적인 건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머니는 뭐 진짜 우리 생물학적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니를 욕망하는 우리 무의식적 욕망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욕망하지만 그 욕망이 실현화될 수 없고 결국은 아버지의 어떤 그 억압에 의해서 거세될 수밖에 없었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머니를 상실했다거든요. 이 상실에 대한 슬픔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한없는 어떤 슬픔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정신분석에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도요, 오히려 환자가 끊임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환자의 어떤 그 언어, 말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신도 몰랐던 것들에 대한 그 사인을 정신분석가가 찾아낼 수 있고, 또 진짜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또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보통 그걸 아이들도 왜 어떤 슬픔의 어떤 그 애도기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애도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도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미 그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언어로서 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 친구가 슬퍼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슬픔을 내가 애도한다는 뜻은 결국은 그 친구의 슬픔에 대한 그 종류를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언어로서 내가 공감해 줄 때 그 친구가 위안을 얻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회 안에 있는 담론들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일상의 어떤 심리학적인 치료, 우리 정신과 갔을 때 치료받는 방식이죠. 심지어 약을 먹으니까요. 혹은, 미국식 정신분석인 것 같아요. 지금 백상 교수님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락강식의 정신분석이 아니라 어떤 이런 미국식의 좀 심리학화된 치료 중심의 어떤 이런 정신분석들은 주로 그래서 환자의 요구, 환자는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환자의 요구에 이 전문가들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나름의 어떤 이런 지식적인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의 과정을 가르쳐주죠. 심리치료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다가 당신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건 요런 방식으로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죠. 자, 당신의 정신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런 방식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에 대한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제가 프로이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자가 강해서 문제고 이드가 강해서 문제니까 이게 자아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 조절해야 돼. 이런 식의 이 도식화가 이해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은 원래 그런 도식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런 이해가 잘 되게끔 만든 이 방법론은 그만큼 단조롭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죠. 단조롭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입니다, 여러분. 락강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락강학파가 추구하는 정신분석에는 기본적으로요, 이 대안인 위로가 없습니다. 환자는 지금 극렬하게 위로를 얻고 싶죠. 우울증 환자는요. 뭔가 위로해주길 바라고 어떤 방법론을 얻길 바라는데,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는 이 위로가 없음이에요. 왜 그러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건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 현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역설인 거예요. 아까 그 다르게 보는 관점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특히 이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애초에 우리는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화되고 싶은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정신분석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신경증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이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억압 구조예요. 그 억압 구조의 시스템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 자체가 어찌 보면 진정한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나의 자리가 이 사회잖아요. 이 상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원하는 그 포지셔닝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왜요? 이 사회에선 다 그걸 요구하니까. 그 사회의 욕망에 맞춰서 나의 욕망을 맞춰가는 삶.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진정한 비정상일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장 위험한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정신분석은 그런 것들을 고발해 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이 한없는 우울증이 얘기하는 건 진짜 한없는 그
끌어당김 같은 거잖아요. 심연으로 막 빠져 들어가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슬픔과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 상태가 진실과 진리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서 진짜 힘든 얘기예요. 이건 사실 현실에 적용하기에 정말로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매력적이죠. 왜냐면 이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버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락강식의 그 정신분석의 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니라 그냥 기다림 그 자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함을 통해서 본인의 슬픔의 위치 자체를 조금 더 다른 어떤 위치로 좀 스스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예. 치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아닌 거죠. 변환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기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공포가 있고 슬픔을 억누르는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그거 자체를 그것이 사실상 별게 아니다라는 것도 본인이 깨달아갈 수 있게끔 본인의 그 공포의 어떤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틴,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욕망이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 5세 때 경험하는 그 근원적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같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누렸던 근원적인 그 욕망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욕망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나름의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욕망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일상의 어떤 반복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진실과 어떤 진리의 지점을 찾아가는 건 결국은 그 현실의 어떤 그 반복성을 깨트리는 이런 절망의 자리들, 이런 우울의 자리들이죠. 절망과 방황 안에서야 우리는 그때서야 어디로 드디어 이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 정말 죄송한 게 저는 락강의 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싶고 관심은 있지만 제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그 이미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더 알려드리기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자, 이제 세월호로 갑니다. 마지막 이제 이걸 적용해 보는 건데, 그럼 대체 세월호가 락강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 이 백상현 교수님의 발상은 그건 거예요. 이 세월호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월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동은 결국은 거대한 슬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하면 떠올리는 건 뭡니까? 뭐 희망? 그죠? 기쁨? 축제? 당연히 아니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세월호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알 수 없는 거대한 그 슬픔 속에 함께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오픈 특강 그 설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월호의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보여주었던 투쟁의 과정을 슬픔이라는 테마를 통해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강연이라고 이게 소개를 하고 있죠. 강연자는 세월호라는 사건을 단지 개별적인 투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월호는 오히려 진리가 출현하고 그것이 보존되는 혁명적 절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슬픔의 정동은 섣부른 애도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촉진하는 진리 효과로서 기능한다. 말이 좀 어렵죠, 다. 강연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세월호의 투쟁이 형이상학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락간 정신분석의 거식증, 실어증, 히스테리 증상 개념 등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업에서는 도입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뭐 강연이라는 건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좀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만 잘 해설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 강의의 초점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월호는 세월호 가족이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게 벌써 꽤 몇 년이 지났잖아요. 3년 넘게 어떤 이 투쟁 속에서 초반에는 어때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죠. 왜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태가 지나니까 국민도 반으로 쪼개지죠. 예. 반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해서 결국은 분열 관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세월호는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잊어버리자. 좀 그만 좀 잊어라. 그죠? 여기 춘천의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그죠? 뭐, 아이는 가슴에 담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거죠. 예. 그딴 데다가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권력의 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이는 가슴에 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애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애도라는 건 결국은 그 사회, 그 시대에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불과한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애도를 거부하는 세월호 가족들이에요. 왜냐면 섣부른 애도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슬퍼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일단 우리는 타자란 말이에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일단은 그 세월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심연의 슬픔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 사회는 어떻게 위로하려고 했죠? 보상하려고 했죠. 그냥 책임자가 누구냐? 처벌하려고 할 때 책임자도 약간 좀 그것도 왜곡되지만 책임자도 뭐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잡고 국가는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거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 마냥 또 언론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애도의 방향성도 아예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데 그게 본래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거야말로 지금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질문자가 그랬거든요. 정말 상식대로만 제대로 처리했다라면 이 문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사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의 일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박근혜 일파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상식이라는가 법과 질서만 제대로 시행됐어도 사실상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런 세월호를 통한 락강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또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상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실행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상식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있나요? 상식은 그냥 어찌 보면 상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가 어찌 보면 바로 가장 한국적인 거고 가장 한국의 상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국의 현재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도의 방법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가족들은 더 큰 슬픔으로써 대항하는 거죠. 예. 그만 잊어라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끊임없이 그 슬픔에 대한 지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지속이지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년이라고요. 그동안 물론 일부 가족들은 이제 정말로 보상금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무려 306명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많은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정부에 저항하고 운동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알아달라. 우리의 슬픔을 알아달라. 우리의 슬픔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같이 좀 공감해달라. 같이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세월호 인양하는 데 있어서 텐트 치고 계속 살고 계시고 광화문에서 텐트 치고 있고 그게 여러분 무려 3년이 넘었다고요. 모든 일상을 벗어버리는 거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여러분 고정관념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계속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회,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내게 되고 그건 여러분 결국은 뭘 드러내게 된다? 이 한국의 시스템 안에 있는 권력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아까처럼 상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법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 속에서 정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만 불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했던 수많은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 중에는요. 그만 잊어라, 지겹다, 쟤네들은 꾼들이다라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사회의 민낯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의 고정관념이죠. 예,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덮고 넘어가.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사고 아니야? 액시던트 아니야? 이건 거죠.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면 그냥 보상금 먹고 그래도 사회 전체가 좀 움직일 수 있게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죠? 똑같죠. 아까 그 정신분석 얘기랑요.
기본적으로 정신과 치료에서 약을 먹고 뭐 어떻게든 약을 먹여서 우리의 뭐 어떤 이 자극을 주고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거나 압축시켜가지고 줄이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정신과 치료란 말이에요. 그거를 백상현 교수가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그건 치료가 아니다. 인간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의학적으로 거세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세식의 치료가 과연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느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술적 행위, 폭력적 행위가 과연 치료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락강식의 방법은 기다리라는 거죠. 이들이 드러내는 그 장소와 지점을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를 바라보는 국가와 세월호를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은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니까 이 사회에 자꾸 불편했던 진실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백상현 교수는 이것을 이런 세월호 가족에게 감사하는 헌정의 책을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세월호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투쟁하지 않았다라면 이들을 불편해하는 권력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박근혜의 구속 오늘 구속됐거든요. 박근혜의 구속이 가능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시스템은 계속 갔을 거예요. 우병우의 이 시스템, 김기춘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 사회에 유지되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게 제2, 제3의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모든 거의 시작점이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불편해했던 김기춘이 막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찍어내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걸 덮으려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의혹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대대적인 억압 속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버텨냈고 그것을 또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죠. 이 슬픔은요, 이 지속적 슬픔은 하나의 방황이고 이 방황의 지속을 기다려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그게 락강적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은 그래서 개별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아까 강의 설명에도 잠깐 나왔던 표현인데 이 개별적 슬픔이요 이제는요 모두의 어떤 보편적 슬픔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세월호에 대한 슬픔도요. 아, 내 자식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공감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느낀 건 국가의 거대한 기만과 폭력이자 인간 존엄성 자체에 대한 그 보편적 진리에 대한 것을 건드린 거예요. 모두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한 것이 완전히 훼손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어머니 안 됐다. 나도 엄마로서 같이 공감하는데 라는 것도 물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지만 정말로 그들만의 개별적인 슬픔에서 머물렀다면 우리는 그 정도로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집회에 나가신 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박근혜 탄핵 집회가 결국은 세월호와 함께 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촛불 집회 중심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그 거대한 심연의 그 슬픔은 이제는 개별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 존엄의 상실이 난 보편적 슬픔이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여러분 항상 그 슬픔이 있죠. 저는 그 세월호 집회 나갈 때 세월호 집회도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촛불 집회죠. 말 그대로 이런 탄핵 집회. 근데 그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집회 속에서 이 세월호의 어떤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침몰은 이미 세월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유치하다 싶었지만 계속 부르고 듣다 보면 정말로 위안이 되고 슬퍼요. 그리고 슬픔과 위안이 함께 공존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야 될 텐데 침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침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거죠. 공동체적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 사건이 보여준 거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 슬픔을 유지했기 때문에 섣부른 치료, 섣부른 어떤 보상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변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출현의 자리다. 여기선 여러분 바디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까지 락강의 분석이었다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갈 것인가는 이 바디우의 어떤 사건의 철학의 개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라는 것, 세월호의 사건도 또 세월호의 사건이 지금 이러한 또 다른 사건들을 연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은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래하는 거거든요. 사건은 갑작스럽게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 속에서 갑자기 불현도 솟아나는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도래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또 억압하는 군부 정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도래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믿음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래하는 겁니다. 신적 영역에서 도래하는 그 거대 사건이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거대한 유대인의 어떤 담론들을 해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력적 담론을 해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억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건이 또 다른 진리로서 임재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완벽한 보편적 진리, 모두 인류의 어떤 전체적 구원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물론 백상 교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했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기독교인이니까 이 부분까지 더 확인해 볼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랭 바디우의 책을 저도 몇 번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좋아했던 이 바울의 영역이라는 것도 그런 걸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선언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 힘, 그게 대체 바울의 어떤 부분이었을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도래해왔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넘어가고 새로운 어떤 진리의 지점으로 새로운 어떤 진실에 대한 것을 목도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욕망이 반복되는 것처럼 언젠가, 혹은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재기하는 거죠. 언젠가 또 다른 박근혜, 제2의 최순실은 또 언젠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또 우리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이런 슬픔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근데 어쨌든 그런 도래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방식대로 그렇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진리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린 또 이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책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발췌되어 있는데요. 철학은 무엇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는 진리 사건의 소외된 장소로 찾아가는 위험을 감수하는가? 그건 철학이 슬퍼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지탱하는 정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슬픔이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우리는 광장의 촛불이 횃불이 되어 타오르는 열기에 몸을 녹이며 안심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구속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일면 안심이 되죠. 그럼에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에서 세월호가 유가족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작고 위태로웠던 촛불에 있지 않는가. 모든 진리 여정의 시작에는 그처럼 미약한 촛불의 고독이 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듯 흔들리는 촛불의 이미지는 진리가 시작되는 장소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상환 교수님도 작년 11월에 그 우리 촛불 집회 가장 많이 200만 명이 모였던 때 있죠. 그때 이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불현듯 본인에게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예. 갑자기 또 우연치 않게 고대 앞에서 4.18 기념탑인가요? 거기서 이 꽃을 헌정하는 어떤 어르신을 봤고 그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한없는 슬픔을 받고 근데 그 어르신도 갑자기 왜 그 꽃을 놓았을까? 결국은 이 당시의 어떤 4.19 한참 옛날 일이잖아요. 그 4.19에 대한 어떤 기념을 그때 희생됐던 학생들을 기념하는 그 어른의 마음속에도 이미 지금 저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세월호 그리고 세월호로 확장되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것이 확장돼서 백상현 교수님도 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인 헌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락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락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 백상현 교수님이라는 락강과 알랭 바디우를 접목해서 강의하는 분이다. 책을 쓰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또 나아가서 박근혜가 구속되는 지금 이 마당에 어찌 보면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 그죠? 그 힘과 이 새로운 어떤 진리의 사건의 자리는 누가 만들었다? 어찌 보면 이 세월호 가족들이 이 거대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슬픔으로 어떤 어설픈 애도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 지속적인 슬픔과 방황을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저도 해설 강의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